처음에 이 탄핵 진국이 벌어지면서 중도가 거의 없어져 버렸거든요. 네. 쫙 좁혀 들어가서 문자 그대로 나라가 딱 중간으로 절단이 나는데 네. 지금은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물론 이제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아마 여론조사를 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은 지지도가 30% 초반에 묶여가 있고 그리고 반대하는 층은 40% 중반 넘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번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그 조금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는 이쪽에서 적절한 대항마만 찾아내고 뭉치면 쉽게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이게 이재명의 지지도가 팍 그렇게 30% 초반으로 고착이 되고 있고 그 이쪽에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제 손에 꼽는 것만 하더라도 이 5명이 넘는데 네. 심지어 신문에는 8명 뭐 10명이 넘다는 말도 있는데 네. 이러니까 이게 가령 누굴 좋아하고 나머지는 별로다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도 크게 나누면 뭐 탄핵의 강을 건너자 또 이 말이 나오는데 찬탄파 반탄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하더라도 과연 예, 탄핵에 찬성을 했던 한동훈, 안철수 이런 사람들 어느 선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난 뭐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윤석열 지지자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다 아니다. 광범위하게 똘똘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지금 현재로서는 지지자별로 그 의견을 물으니까 저쪽 이쪽 빼니까 이건 뭐 진보 보수 아니에요. 저쪽 이쪽이에요. 빼니까 중간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갤럽 여론조사에 뭐 보면 38%? 그렇더군요. 엄청나죠 이게. 예. 그러면 이 38%의 그 지지를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가느냐. 10명 중에 4명이에요. 38%면. 예. 네. 그래 여기에서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음. 내가 그 60일 대선이 아니고 네. 90일 대선만 돼도 저도 출마를 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늦었습니다. 워낙 우리 이게 유튜브 방송이 무미건조한 것 같아서 아니 내가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이게 앞에 예. 김광일 네, 여기 네. 유튜브에 제목 하나씩 뽑으라고 네, 네. 90일 대선이 있으면 나도 출마를 뻔했다. 뭐 네. 제목 뽑으라고. 저기 그 형님 출마하시면은 선거대책본부에 홍보 담당 그 아니 선대 본부장을 모시죠. 아니요. 그리고 출마를 하면 홍보 제가 담당 사동으로 써주시면은 제가 또 선대 본부장을 홍보 하겠습니다. 그 사무실에 제가 물 주는 자는 열심히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우스개를 할 때가 아닙니다. 이게 심각한 한 것이 이쪽 지지자들이 다 고만고만하단 말이에요. 네. 예, 여론조사를 지지자들이 고만고만한 게 아니라 지지자들의 그 비율이 비율이 예, 고만고만한 네,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키가 다 작아지잖아요. 네, 네, 다 네. 도토리 키재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한편 아주 재밌는 여론조사들이 있잖아요. 이 역투표를 의심하는 가령 이 최근 갤럽에서 뭐 어떤 데서 의뢰를 한 두 군데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1등 했어요. 전 의원이 네. 1등을 두 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예. 그런데 그거 보면 거기서 밑에 나와요. 보수층에서는 3%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런데 중도 저쪽층에서 왕창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인정합니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역시 그 유승민 전 의원이 과거에 원내대표 할 때 그 사회적 기본 법안 뭐 이런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 이런 걸 제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확장력은 있다. 확장력. 네, 네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이 확장력 있는 후보들을 뽑자면은 뭐 유승민, 한동훈, 안철수 이런 이름들을 그런데 거론할 수 있을까요? 이게요. 네. 지금 내가 왜 이게 그 두 분에게 그 한동훈 그 안철수 아니 세 사람 그 유승민, 한동훈, 유승민까지 한유승민. 왜 내가 이게 얘기를 한 거 하면 일단 배신자 프레임이 본인들 뒤집어서 버린 거예요. 네. 유승민은 딴 분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김무성을 배신자라고 부른 것보다는 유승민에게 왜 타깃이 가는지 압니까? 박근혜가 직접 키워줬잖아요. 예, 유승민은 박근혜가 키웠고 김무성은 YS가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틀려요. 그렇네요. 예. 자기를 키운 사람에게 예. 등을 돌려야 예. 이제 진짜 딱지가 딱 붙는 배신이잖아요. 거구나. 그래 등에 칼 꼽는 브루투스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한동훈도 그렇잖아요. 음. 윤석열이가 지금까지 검찰 선배로서 계속 키우고 검사를 예. 어느 날 그냥 법무장관. 윤석열 맨이었잖아요. 네. 그래 법무부 장관 시키잖아요. 예. 예, 일선 지검장 하면 안 아, 해본 그때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 법무부 장관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멀쩡한 김기현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떨어졌다. 그게 어디 김기현 책임입니까? 깨놓고 말해서 그대로 공천을 밀어붙인 건 용산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나경원, 안철수 이런 당내 이른바 셀럽 정치인들이 모두 다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한 격차로 떨어졌거든요. 그 17% 포인트 차이. 예, 그 책임을 다 뒤집어쓰고 네. 그 김기현이 멱살 끌리다시피 해서 끌리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안 내려오니까 음. 인요한 선생을 졸지에 음.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면서 내서버렸잖아요. 용산에서. 맞습니다. 이러니까 더 망신당하기 전에 내려와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내려오니까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에 보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 잘못한 거예요. 뭐 윤 대통령이 판단을 했는지 누가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문자 그대로 정치를 잘못 들은 겁니다. 한동훈에게 전략과 정책이 있었다면 아주 성공적인 일이 됐을 수도 있죠. 성공적인 후계 작업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한동훈에게는 어떤 전략도 정책도 없고 색한놀이밖에 할 줄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이 윤석열을 배신하고 권력에 대해드는 것으로서 자기 인기를 올릴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문재인에게 헤딩을 했잖아요. 그리고 대중적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걸 잘못 판단을 한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네. 뭐 어떻든 그래서 배신자 프레임을 뒤집어 써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 이분이 과거에 3차장 할 때 보수 인사를 뭐 2,000명을 불러들여서 200명을 구속시켰다. 그다음에 선거를 말아먹었다. 이런 것보다 나 더 놀랐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당황해서 두 번째 당화를 발표했을 때 네. 어총에서 윤 대통령이 이제 내란을 자백했다. 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그대로 탄핵 소추로 연결이 됐고 만약에 한동훈이 끝까지 윤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덤비들었으면 오늘 이 사태는 없었습니다. 이 사태가 없잖아요. 탄핵 소추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진작 내란죄를 정말 빼내고 비상계엄 선포행위 하나만 가지고 탄핵 소추를 한다고 했으면 안철수가 얘기했잖아요. 난 그럼 안 찍었다. 과연 204표가 나왔을까요? 200표를 넘었을까요? 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다시 또 그 얘기로 돌아가는데 그걸 그대로 이 각하 사유로 보지 않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게 일사부재리 원칙도 아니다. 그리고 내란죄를 뺐는데도 그거는 아무 상관없다. 재의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도대체 헌법을 무슨 만화책으로 배운 겁니까? 자, 이번에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둔 국민의힘 경선에 관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출마 선언을 했거나 이번 주 할 예정이거나 지금 검토 중인 사람을 다 합하니까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은 현상입니까? 안 좋은 현상입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이게 14명 같으면 네. 적어도 아마 최종 진짜 그 출마를 할 사람들은 아마 10명은 넘겠죠. 네. 10명은 넘다고 보는데 컷오프가 뭐 되고 예. 예, 결국은 한 4명이 최종선에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네. 컷오프도 빨리 할 거예요. 지난번에는 12명이었는데 그걸 8명까지로 잘랐다가 다시 4명으로 예. 줄였고 예. 4명 중에 1명을 나중에 뽑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론조사를 하는데 돈을 좀 들이더라도 네. 좀 그 국민적 신뢰감이 있는 그런 면접조사 전문기관인 이 갤럽과 MBS 뭐 이런 걸 쓰든지 네. 적어도 ARS나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ARS 조사는. 그래서 그도 뭐 지금은
직접 그 이게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컷오프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여론조사로 컷오프를 해야 되는데 네. 나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건 다 동의할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최소한 적어도 우리 손이 꼽는 분들이 한 5명 있단 말이에요. 뭐 제가 그 이름을 거론하면 또 나머지 분들은 속상해할 텐데 그런데 뭐 다들 알잖아요. 이미 네, 참고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 경선 과정은 1차 컷오프는 국민 여론 80%, 당원 여론 20%, 2차 컷오프는 국민 여론 70%, 당원 여론 30%, 그리고 파이널로 이제 최종적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을 뽑을 때는 50%, 50% 이렇게 해서 뽑았었습니다. 뭐 이번에도 이 국민 여론 100%는 못 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역투표가 가능할 테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100%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 갤럽 여론조사를 봐서도 그 본인에게 가장 예, 유리하니까. 가장 유리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또 그리고 100%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는 자체가 사실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예,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 하는 것이긴 하지만 당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하니까 예, 전혀 아니죠. 그렇군요. 예, 가령 캘리포니아주든 뭐든 예, 다 당원 투표를 한 다음에 당원 등록을 한 다음에 네.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100% 오픈 프라이머리는 그 블랭킷 오픈 프라이머리 뭐 글쎄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오픈 프라이머리에 능수하지 않고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지도 않잖아요. 여론조사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청자들 중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언론에 당부를 하시면서 후보 난립, 그러니까 무슨 뭐 집을 날림 공사를 하다는 것처럼 뭐 어중이 떠중이가 다 모이는 식의 그런 후보 난립이라는 표현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경선 과정에서 이제 정치적 에너지를 한껏 끌어올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붙잡아서 이른바 경선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 대통령 후보감이 된다는 사람들은 일단 다 모여서 한번 얼굴을 다 보이고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그것을 절대 나무랄 일은 아니고 이 경선의 사이즈를 키우고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으는 그런 효과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그런데 주셨습니다. 제가 감히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네. 이게 14명이라 하지만 예, 대부분이 지자체장들 네,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은 다음 공천을 그 지자체장 공천에 네. 자기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음. 방법으로 나는 출사표를 던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서울시장, 대구시장, 인천시장, 경북지사 네 사람인데요. 그뿐이 아닙니다. 또 그런 되는 사람이 또 이게 충남지사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충남지사 예, 김태흠, 예, 김태흠도 예, 있고. 충남지사 그런 그런데 5명 지금 거론이 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출사표를 제대로 던져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이런 사람들인데 안철수는 나이는 젊은데 네, 하도 옛날부터 대선 주자로 거론이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대선 주자 이번에 이제- 세 번입니까? 네 예, 번입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 안철수에게는 거의 마지막 기회를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또 안철수가 밀려버리면요, 네. 또 그 다음에 대선 주자 또 나오면 네. 사람들이 전부 다 외면해버릴 거예요.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말을 했더라고요 오늘. 그리고 네. 탄핵에 찬성을 했잖아요. 탄핵에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그 저쪽 민주당 계열에서 가 있다 거기서 오락가락 하다가 다시 이쪽으로 온 분이잖아요. 네. 그렇고 김문수 그 장관은 김문수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에 예.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사퇴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일 혹은 모레 사이에 국회에서 정식으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출마하는 것은 이제는 그 확실해졌고요. 네. 김문수 장관의 경우는 이미 사실상 캠프
만들지는 않았는데 네. 이미 모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그쪽으로 가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목격은 했습니다. 그쪽에서 왜 연락이 자주 온다는 소문이 아니 있었는데 뭐그 털어 놓으시죠. 아니 나는 예. 그 홍준표, 오세훈, 그 나경원, 김문수 다 친해요. 네. 다 친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김문수 장관 쪽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다는 소문이던데. 아이 그분이 나를 그렇게 좋아 안 합니다. 김문수 장관이 사실 좋아하는 척하는 거지 좋아하지 않아요. 예, 뭐, 그리고 네. 당선을 위해서라면 홍준표 장관은 네. 홍준표 시장은 네. 이제 내놓고 나 이제 마지막이야. 어. 내놓고 이제 마지막 상경열차를 타고 있어 나는 네. 이제 이러고 올라온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홍준표의 경우에는 뭐 벌써 오래전부터 그럴 거예요. 준비를 해왔다는 예.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마 내가 보기로는 그 지금 이 그 세 사람 중에 홍준표, 김문수 그 이 두 사람 네. 그리고 그 출마 선언을 나는 할 것으로 보는 나경원 네. 이 정도 분들은 네. 정책 공부는 어느 정도 돼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분들은 어느 누구를 내서도 나는 이재명과 진정을 벌이면 이긴다고 봐요. 네. 이게 통일만 된다면 나 이긴다고 봐요. 오세훈은 빠집니까? 그래서 오세훈은 지금 무슨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명태균 리스크. 명태균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으면 네.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고 검찰이 뭐 드러내놓고 나서 오세훈을 공격을 해버렸으니까 네. 가령 그렇다면 우리는 이재명은 수없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 10가지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뭐 오세훈이 그게 하나의 문제냐? 지금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러니까 오세훈 시장으로 봐서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네. 엄청난 이 대구복구라고 합니까? 그걸 만난 거지. 아. 차가 막 달려 나가는데 네. 앞에 clar은 대구복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쾅 이래버린 거예요. 아이. 그게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자기의 정치적 그 후원자였던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네. 그 명태균과 오락가락한 것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왕창 덮어서버린 거거든요. 이러니까 근데 본인은 황당하죠. 몰랐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모든 주자들 중에 사실상 가장 먼저 대선을 준비해온 사람은 오세훈 시장입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서울시장이 됐을 때부터 다음 목표를 이제 대권으로 잡고 네. 열심히 정책 공부도 많이 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도 계속 개발해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아이디어도 많아요. 근데 토지 거래 허가제 예, 그게 이제 거기서 잘못 핸들했다가 또 한 번 왕창 얻어맞은 거죠. 네. 지금 이게 곤욕을 치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집값 올리는 네. 주범이 돼버리면 네. 그거는 현직 대통령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럼 문재인이 무너지고 노무현이 무너진 것은 네. 김수현입니까? 이 그분이 그 사회수석을 하면서 이게 부동산 정책을 똑같이 썼단 말이에요. 아. 그 집값이 올라가는데 이게 집값 정책을 23가지인가 25가지인가 내는데 모두 다 실패를 했잖아요. 그럼 집값은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빈부 격차를 더 늘려버린 거예요. 격차가 더 커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행복감을 왜 느끼는가 하면 우리 행복지수 있잖아요. 국가 네. 행복지수 이걸 보면 네팔이나 코스타리카가 1등을 막 한단 말이에요. 네. 부탄. 네. 부탄이 왜 1등을 하겠어요. 그거 보면 옆집에 1,000원 벌어. 나는 500원 벌어. 네. 가난한 나는. 네. 그러니까 내보다 아주 부자라 봤자 2배밖에 못 벌어. 네. 먹고 사는 건 비싸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잘 사는 대한민국은 옆집에는 1년에 연봉이 3억이야. 네. 난 근데 1년에 연봉이 3천만 원도 안 돼. 아이고. 이 격차 있잖아요. 예. 이 격차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나 3천만 원을 버니까 네팔에 있는 부자보다는 10배로 내가 많이 벌고 있거든. 근데 네팔에 있는 부자보다 나는 훨씬 더 불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사촌이 땅 산 그 땅이 값이 2배로 뛰면은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고 싶은 거죠. 아니 맹장염 걸리는 거지. 심장염 멀쩡한 맹장에 사촌이 땅을 사서 그렇잖아도 심기가 불편한데 그 땅이 값이 2배가 올랐다니. 아니 어떻든 저는 그리고 한 더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김문수, 홍준표,
뭐 그리고 나경원, 뭐 오세훈까지 포함을 합시다. 오세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조금 고개를 이분이 과연 올곧은 보수주의자인가 뭐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어쨌든 오세훈까지 나는 이런 분들 중에 만약 주자가 나온다면 나는 내부터라도 정기적으로 박수 치면서 따라다니면서 후원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정책도 괜찮고 그럼 물론 나하고는 조금 뭐 거리가 있는 정책들을 펴는 분들도 있는데 적어도 그런 분들 같으면 이 나라를 맡겨도 되지 않겠느냐. 이분들 하나같이 일자리를 만들려 하고 격차를 줄이려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안정과 미래 세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은 대통령감이라고 예. 말할 수 있다. 예, 있다는 나는 그래서 네. 이분들은 뭐 지자체장들을 빼서 그분들 때문에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 그 우리 그래프에 여론조사 그래프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 뭐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나는 안심을 합니다. 나는 그리고 이왕 좀 젊은 주자들 뭐 가령 그 윤상현도 좀 끼어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전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저희 이제 시청자들께서 국민의힘 경선이 아마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는 뭡니까? 이 처음에 이제 컷오프를 과연 몇 명을 시키고 마지막 이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네. 컷오프를 한 번으로 그칠 거예요. 아, 그러면 최종 주자를 3명으로 할지 5명으로 할지 나 그런 게 무슨 궁금해요. 지난번엔 4명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이게 가령 최종 나는 솔직히 말해서 최종 주자를 좀 줄여서 한 3명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3명 정도로. 예, 그래야만 더 선명해지고 빅3. 예, 선명해지고 네. 그리고 이게 미리 그 확실하게 각서를 다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컷오프에 떨어지더라도 네. 조금 더 섭섭해하지 말고 네. 다 우리가 힘을 모을 것. 네. 지금 적은 반대편에 있다. 네. 적은 반대편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장수를 뽑는 게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받아내야 돼요. 예, 개헌, 임기 단축 이 약속해라. 그럼 뭐 중임제를 해서 다시 한번 출마하는 건 좋은데 네. 개헌과 임기 단축 이 헌법으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식상한다. 그리고 선거에 이기려면 첫 번째 공약은 개헌과 임기 단축. 두 번째 임기 단축은 본인의 임기를 포함해서. 그렇죠. 당연하죠. 난 3년만 하겠다. 예. 대통령 당선되면. 3년 동안 내가 보기엔 길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개헌과 임기 단축을 하는 것이 민심을 얻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재명이 못하는 일. 예. 이재명은 그거 지금 공약 못하잖아요. 이재명은 개헌이랄까 벌쩍 뛰죠. 네. 자기에게 다시는 그런 기회가 안 오고 만약에 임기 단축 같은 건 더 생각을 못 하죠. 그렇네요. 지금 자기에게 있는 사법 리스크가 엄청난데 네. 그걸 온동안 뭉개면서 네. 법을 바꾸든지 해서 예. 자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네. 만약 당선이 됐을 경우에 네. 3년을 부족하다. 그런데 임기 단축을 해? 말도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개헌과 임기 단축 두 번째 공약은 끝번합니다. 여기 있을 걸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예, 지금 2030부터 시작해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보수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이게 바로 미래 세대를 위하는 길이에요. 이게 나머지 계획 문제는 다 나중에 하고 노동 계획을 해서 일자리 만들어야 된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하면 격차가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공약만 제대로 내세워도 나는 이긴다고 봐요. 물론 그 세부적인 공약은 더 따듬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나는 예컨대 그 지금 전원책 변호사께서 관전 포인트 겸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경선에 참여하는 그 후보들이 내세워야 될 것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마지막 그 빅3를 남겨놓고 거기서 그 탈락되는 후보들의 그 태도와 자세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어제 저녁 자리에서 언론계의 대선배분을 뵌 적이 있는데 그분하고 말씀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주필을 하신 김대중 고문을 어제 이제 저녁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그분 말씀도 이겁니다. 이번에 상패를 가름할 수 있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최종적인 후보가 된 그 후보군에 속한 그 후보들이 본인이 마지막에 후보가 되지 못했다고 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악수하고 뒤돌아서서 집으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6월 3일까지 끝까지 그 마지막 후보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뛰어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단일화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래야 된다. 그것이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전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원래 김대중 고문에게 컨닝을 자주 합니다. 어쩐지 그런 생각이 좀 멀리 보잖아요. 네. 네, 늘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술 한잔 따라드리고 이제 자주 그 의견을 듣는데 네. 근데 사실 그 이게 대중의 마음을 얻으려면 나는 왜 임기 단축이 중요한가 하면 지금 대중이 원하는 것은 변화예요. 가장 큰 변화는 야. 현재의 대통령제 이 윤석열 대통령제에서 워낙 실망을 많이 했어요. 제왕적 대통령제. 우리가 뭐 제왕적 대통령제 또 얘기하라 그러면 또 강의가 될 판이고 그래서 그 우리 대통령제가 사실은 그 잘만 운용을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 문제가 그렇잖아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지어자도 못 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파멸돼 버린 거예요. 네. 지금 권력은 국회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뭐 다수의 폭정이란 말로만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문제는 이게 정치 초년병들이 돼서 그렇지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라인 어느 이 대통령과 당 대표가 어느 쪽에서도 선거 패배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직접 그런 워딩들이 있었잖아요. 선거하면 좀 진들 저분들 어땠냐 하는 맞아요. 그런 워딩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런데 과반수만 넘어서도 네. 이제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를 못하고 똘똘 민주당이 뭉치면 어떻게 하냐 이랬는데 이건 192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 이러니까 이쪽에서 8명만 반란표를 던지면 언제든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 8명 반란표를 이끈 사람이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참 어디 가서 누구를 원망은 또 못하게 돼가 있는 거예요.